그 되게 국제 정치 쪽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차 교수 얘기한 대로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책임성이 강화되는 형태든 아니면 동맹이 재편되는 형태든 간에 뭔가 이번 갈등을 겪은 이후로 좀 변화 가능성을 좀 보는 쪽이 좀 많아지긴 하던데요. 하나만 더 외부 변수를 보고 합시다. 최근에 북한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비난이 제가 뭐 기억으로는 가장 강도가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건축사에 대한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을 했고 뭐 조금만 심지어 박지원 개인에 향해서는 엄청난 또 비난을 하고 하던데 북한의 비난 의도 또 하나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적절한 대응 태세는 어떤 것인 것 같이 한번 저는 봅시다. 이렇게 봐요. 사회 뭐 개인이든 국가든 단체든 그 표출 방식을 보면은 왜 그런지 다 유사해요. 북한이 저렇게 강렬하게 나온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첫째, 하나는 분명히 굉장히 어렵다는 반증. 두 번째는 적어도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관계에서 뭔가 이전에 하던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지금 있다고 봐요.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북한이 모르겠어요. 보기에 그렇다. 예, 북한이 적어도 지금 얘기해도 단순하게 북한이 뭐 이 자주적인 이 민족 자결주의적인 원칙의 저기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이 아닌 다른 내가 볼 때 남한의 어떤 호혜적인 무슨 조치가 내가 볼 때 끊어졌거나 뭐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가 볼 때는 저런다.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는 상당한 인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맞다. 여기서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이게 갈등 이런 어떤 그 극한 반응이 이렇게 고조되는 거로 봐서 이것은 이 북한의 내부 문제가 그만큼 고조가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북미 간에 조미 간에 뭐 협상으로 할지 남북 간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상의 날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뻔하죠. 지금 중국이 뭐 5분에 살 100만 톤은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안 받을 수가 없는 체제예요. 100만 톤을 받지만 지금 중국 경제 내가 뭐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 경제 아마 자본주의 체제였다면 이미 중국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 소위 말하는 이 경제 외적인 통치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중국인데 과연 중국 경제의 저게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북한이 뭐 1, 2년만 존재하고 없어질 나라다 이고 그 왕국이 영원히 존재를 해야 될 북한 입장에서 먼 장래를 그걸 한다면 중국의 위상이 더 약하게 되기 전에 미국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만이 좀 더 큰 저기 협상의 딜에 큰 그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볼 때는 표현이 아닌가 이래 봐요. 네, 북한의 정치적인 우리 정부 측에 대한 비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변했잖아요. 아마 그 작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 참가하고 4.27 그 판문점 회담하고 또 6월 12일 싱가포르 가고 나서 조금 북한이 갸웃갸웃했을 거예요. 2차 회담을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뭐 9.19 남북 회담 뭐 백두산까지 가고 군사회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됐는데 4.27 판문점 회담에서 보면 그 문구가 조금 애매하게 쓰여져 있지만 연말까지 종전선언 경우에 따라서 읽기에 따라서는 평화협정까지 한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철도 도로 연결도 연말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문 정권이 북한의 약속을 좀 너무 많이 했다. 빨리 끌어내기 위해.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저는 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북 밀무역에도 문 정권이 좀 관계돼 있을 거다 봅니다. 뭐 정제유라든지 석탄에 그렇게라도 좀 해줘야지 뭐 아니면 뭐 유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그걸 압박을 해오고 대북 밀무역이 가장 활발했던 타이밍이 지금 작년에 중반기쯤 이제 올림픽 갔다 오고 6월달에 할 때쯤 활발하다가 근데 미국이 이제 돌연 작년 8,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 3월에 양쪽을 다 쪼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북한이 긴가민가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해놨다.
그래서 북한은 영변 폐기 정도를 가지고 딜이 될 수 있다고 김정은이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2박 3일간 갖고 또 오면서도 또 그걸 갖고 이렇게 이 쇼를 하려고 자기는 준비를 많이 해갖고 안 넣고, 한국의 청와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뭐 상황실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판이 엎어져 버렸어요. 그때 뒤에 이제 김정은이가 2박 3일 오면서 이제 속으로 이빨을 부들부들 갈았겠지요. 이것들 미국 로비 다 해놨고 작업 다 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 사기꾼이다. 주기로 한 거 안 해주고 약속하기로 한 거 안 하고 된 게 뭐가 있냐.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김정은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4월달에 이제 전부 소집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연말까지 다고 이제 계속 공갈을 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뭐 단거리는 이제 용인해준다 하고 또 6월 30일 나와서 이제 압수하고. 그런데 북한은 문은 빠져라, 한국은 빠져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은 뭔가 하면 미국하고 직접 이제 한국이 빠져도 우리가 통로는 생겼고 미국하고 직접 딜을 쳐도 우리가 협박은 이제 한국을 향해서 협박하면 되지. 장거리만 안 쏘면 미국은 손 관여 안 한다니까 계속 미국하고 협상해서 트럼프가 선거가 좀 어려워질수록 북한은 자기들이 더 협상하기에 유리해진다고 보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한 초중반기 정도가 트럼프가 이 선거 구도에서 절정인 상황인데 경제가 나빠지니까 트럼프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협상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트럼프한테는 일단 협상문을 열어놓고 우표까지 발행했더만요. 둘이 판문점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상대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이제 요 배경에는 전번에 시진핑이 가서 자 우리가 쌀 줄게 돈 줄게 하고 어느 정도 정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쌀과 식량, 돈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봐요. 한 1, 2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굳이 지금 이 대목에서 한국을 달고 갈 필요가 없고 한국은 이제 가끔씩 미국하고 안 풀리면 협박하는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지금 정해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면 갈수록 한국한테 더 심하게 할 거고 연말까지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데도 이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미사일이 동해 바다가 아니라 북한의 황해도에서 쏴서 한국을 관통해서 저 평택 상공을 지나서 뭐 저쪽에 포항쯤에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포항 내륙 아니 바다에 원산을 쏴서 이제 크로스로 위로 올릴 거라고 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도 한번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무인도를 한 개쯤 미사일로 봐서 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압박 강도를 높여갈 거라고 봐요. 우리의 대응 양식은 어떻게 했다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국은 참겠죠. 뭐 어떡하겠어요? 말로만 이제 좀 세게 하겠지만 참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이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내년 총선이 있다는 걸 북한이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한국이 안 참으면 자기가 해온 걸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데 문이 먼 수가 있어요. 참아야지.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이제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미국하고 겉으로는 서로 이해한다, 뭐 좋은 친구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로는 한국을 갖다 협박하면서 미국 보고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하자고 하겠죠. 결국 그래서 트럼프가 제재 완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핵 동결 그 인정해주고 그래서 딜 치자라는 걸로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북한. 분명히 딜레마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딜레마이 분명한 건데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남한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제한 채 남한을 그러니까 막말하고 조롱하면서 이러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뭐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소위 말해서 이 일종의 그러니까 도발의 강도를 그러니까 높이면서 그러니까 협상의 지렛대를 삼으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남한이 그러니까 작년에 그 지금 그 9.19 공동 합의까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대북 제재 자체가 전혀 완화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경제는 상당히 좀 점점 더 절박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불만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북한의 그 관영 매체들이 보면 지금 혁명화에 대한 재교육을 지금 당정군 간부들한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만큼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남쪽의 그러니까 약속 이행에 대한 불만, 아니 불이행에 대한 상당히 불만, 뭐 그리고 또 미국과 협상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안에 그 쉽게 말하면 이
강경파들 그 안에도 강경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남한하고 협상했지만 우리는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섣불리 협상에 나서느냐. 소위 말해서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는 나는 남한이다. 미국에 대해서 할 만큼 한다. 그리고 오늘도 그 노동신문은 미국에 대해서 막말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도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내부의 그런 여론 불만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도 저는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담겨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 미사일 도발 그리고 또 이 막말과 조롱 이러한 부분들이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딜레마 있죠. 딜레마 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계속적인 전략적 인내가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무조건 참는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가면 지지층들이 박수 칠 거냐? 저는 박수 안 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소대가리가 어떻고 뭐 어쨌고 뭐 똥을 사가지고 어쩌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따끔하게 질책해야죠. 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가 안 나서더라도 통일부라는 이 그런 우리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이 정부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가 물밑으로는 달래야죠. 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딜레마이긴 딜레마인데 저는 적절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삶은 소대가리 여기까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이 보면은 너무 이렇게 원팀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 이 단속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한미일 동맹 부분에서도 야당은 물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런데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고 잘못하면 죽을 수 이번에 있으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그 강창일 의원이 한일 강창일? 그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 마침 인터뷰 끝나고 나서 할 말은 많지만 지금 그것을 갖다가 언론에 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정부의 아까 뭐 통치 방식, 통치란 것도 상당히 권위주의적 용이잖아요. 정부의 그 운용 방식, 정부 여당의 국정 운용 방식에서 상당히 문제 아닌가. 지금 북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북이 우리의 이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주 원론적인 이 이야기 외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냐 이거지. 여당 대변인 뭐 구체적인 대통령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야당이나 저는 현 정부의 어떤 그 평화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뭐 참을인자 새기면 뭐가 된다더만은 진짜 무슨 부처가 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 정부 연당 국정 운영 세력이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되고 뭐 그 부분을 무슨 그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 논평의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하고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전체 꾸려나가는 것도 꾸려나가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북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이렇게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한미연합훈련 그 자체에 있어 가지고 북이 아까 누군가 이야기했죠.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 한미연합훈련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전작권 이양에 대한 어떤 그 트레이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연합사와 어떤 그 전작권 이용된 어떤 그 한국군 간의 어떤 그 이렇게 이 합동 전쟁훈련. 원래 명칭에가 쥐희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어진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얻는 정보에는 이게서 이제 뭐 옛날에 그 자기들 어떻게 그 뭐 파괴하고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상당히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도 있었겠다. 이게 전쟁훈 지난번에 1차 그 북미 정상회담 때 어쨌든 간에
이 성과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전쟁 훈련을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한다는 거. 뭐 그게 가장 큰 어떤 그거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걸 오히려 자기들은 이 미국과 한국이 깼다.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그 뭐야 북핵 협상이나 이 북미 회담 계속하겠다는 것은 친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누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 공포감 부분에서는 뭐 아주 그것도 정말 우리나라 치자면 막말이죠, 막말. 막말도 뭐 최대한 극단적인 막말을 갖다 계속 쏟아댄 거는 그 불안의 토로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 불안의 토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전작권과 관련된 훈련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붕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거냐 북한에 들어가서 그 훈련까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진짜 상당히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작년에는 그러니까 평화협정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체제가 상당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해놓고 우리가 붕괴되고 난 뒤에 남한이 올라와서 미국과 같이 뭔가 상황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기 그 연습을 다시 또 계속 옛날처럼 똑같이 한다고? 그런 데 대한 배신감도 저는 상당히 작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